기하광학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했지만 잠깐 몇 개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봤는데 문제 2개만 풀어보고 우리 그 다음에 파동광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전체 길이가 L인데 전체 길이가 L인 막대가 있는데 색깔이 이거를 물에다가 수직으로 세워놨어요. 물에다 수직으로 세워놨더니 전체 길이가 L인데 요게 L1이고 요게 L2야. 물론 뭐 숫자를 줄 수도 있지만 우리 문자로 써서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세워놨더니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각도가 세타. 물론 우리 입사 각도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쪽 각도를 세는데 밑에 입사 각도에 우리 이거 여각이라 그러나 90도에서 이걸 뺀 게. 그러면 이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림자의 길이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림자의 길이. 그럼 그림자의 길이는 요 막대 끝을 지난 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굴절을 하네. 요걸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나? 요게 세타면은 요게 90도 마이너스 세타고 요게 세타 2라고 하면 그러면은 요게 세타니까 여기 이거를 대문자로 쓸까? L1, L2라고 쓸까? L2는 요거랑 같으니까 L2는 어떻게 되는 거야? L1의 탄젠트 세타네. L1은 요 길이가 L2니까 L2의 탄젠트 세타 2네. 이게 세타2인데 세타2를 구해야 되죠. 근데 요거 그동안 여기서 굴절 법칙 쓰면 되잖아. 물에서는 공기 중에서는 굴절률이 1이니까 1 사인 2분의 파이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타가 여기서는 굴절률이 n이라고 하면 n 사인 세타 2.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 2는 어떻게 구하지? 내가 탄젠트 세타 2는 그걸 구하면 되지 뭐. 사인 세타 2가 n분의 1 코사인 세타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타 2면 이렇게 되면 n분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스퀘어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2는 스퀘어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근데 스퀘어 루트가 있을 때는 그 안이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봐야 되는데 물의 굴절률은 1보다 크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0과 1이니까 스퀘어 루트는 양수야. 좋았어. 그래서 전체 길이 그림자의 길이는 L1 더하기 L2. 이게 얼마야? L2가 L1 탄젠트 세타. L2는 스몰 L2 코사인 세타 2가 아니지. L1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스퀘어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더럽긴 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그림자의 길이를 잴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좋네. 좋았어. 두 번째 문제. 이거는 소위 우리 광섬유를 본 건데 광섬유의 가장 간단한 원리를 보는 건데 요 안에 심이 원통으로 되어 있는 심이 굴절률이 N1이고 요 주위를 얇은 막으로 굴절률이 N2인 막으로 이렇게 둘러쌌어요. 막으로 둘러쌌는데 여기서 전반사가 일으키려면은 N2가 더 커야 되겠죠. 요거는 우리 이제 전반사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게 요 중심에 대해서 세타로 들어오면, 그래서 A에서 일어날 때 여기로 들어온 빛이 전부 다 전반사가 될 조건을 구해라. 아, 그렇게 복잡하네. 그렇지만 우리 잘 보면 요거는 두 개의 굴절이 있는 거죠. 여기서 굴절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굴절되는 거. 그렇게 나눠서 그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아, 괜히 이걸 그려서 그렇게 했으니까 다 지우고 다시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들어간 거에 여기가 입사각이니까 요거를 세타 1이라고 하지 뭐. 세타 1인데 여기서는 보면 여기서는 해당되는 입사각이 요거죠. 요거는 그러면 90도 마이너스 세타 1이네. 왜냐면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됐어. 그럼 여기서는 들어가는 게 공기의 굴절률은 1이니까 1 사인 세타는 N1 사인 세타 1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N1 적어도 전반사가 일어날 경계 조건 그 뭐죠? 임계 조건을 따져보면 여기서 90도가 이게 90도가 되는 걸 따져보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N1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1, 응? N2 사인 세타 2인데 세타 2를 90도로 놓으니까 여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코사인 세타 1을 없애야 되는데 좋죠. 뭐냐면 요거의 제곱에 밑에 식의 제곱에다가 위에 식의 제곱을 하면 N1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1 이게 1이 되니까, 그러면 N1 제곱은 N2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야. 그런가? N1 제곱 세타는 이게 굴절률이 내가 잘못 얘기했네. N1이 더 커야지. 그죠?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왜 학생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나? 자, 사인 세타. 그래서 뭐냐면 들어갈 각도 사인 세타는 스퀘어 루트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이게 커야 되니까 N1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또 희한한 나비가 또 나왔네. 이 나비가 또 항상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때 이상한 사진이 나오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사진이 나오면 뭔가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 이유를 알게 될 텐데, 우리 나중에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조금 아까 본 간단한 예제 이런 거는 다 기하광학. 다시 말하면 빛의 파장에 비해서 앞에 지나가는 물체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굉장히 큰 경우를 보는 거예요. 아까 수영장에 이렇게 세워놓은 막대의 길이가 빛의 파장보다 굉장히 큰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빛이 똑바로 간다, 직진한다는 사실. 경계면에서는 이렇게 꺾이긴 하지만 또 꺾인 다음에 또 직진한다. 우리 이런 거를 봤었죠. 근데 만약에 그 길이가,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봤는데, 그럼 빛이 직진한다고 하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빛이 직진할 때 우리 다음과 같이 이상한 게 아니라 빛이 직진할 때 우리 다음과 같은 반사와 굴절에 대한 법칙을 봤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뜬금이 없죠. 왜 뜬금이 없냐? 아니 조금 전만 하더라도 빛이 전자기팔에서 파동이라며. 파동이 직진하지 않는데, 대략 파동이 어디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휘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파장이 워낙 작으면, 그 장애물이나 이런 거에 작으면 그냥 똑바로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럼 이런 똑바로 지나간다는 사실로 기하광학을 써서 빛은 직진한다 라고 써서 반사와 굴절의 법칙을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냐? 그래서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발음을 하기가 어려운데
여러 사람마다 다르게 최근에 어디 유튜브나 딴 데서 보면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하긴 난 그냥 호이겐스라고 해요.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파동을 연구한 과학자인데 그럼 파동으로 생각하면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반사나 굴절을 파동의 관점에서 우리 보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원리를 만들었어. 되게 원리, 프린시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왜 그게 맞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 하지만 그걸 적용하면 세상에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어. 할 때 되게 원리라는 걸 쓰죠. 여러분들이 원리 중에 파스칼의 원리, 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이런 거 여러 거 많이 봤었죠. 그래서 호이겐스는 뭐냐면 그냥 모든 게 파동이야. 모든 게 파동인데 그러면은 평면 파동이 이렇게 쭉 지나간다고 칩시다. 평면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면에 대해서 진폭이 항상 일정한 파동이 쭉 이렇게 지나간다. 속에 파장이 제일 큰 곳이 이 파면이 이렇게 이게 이런 걸 우리가 파면이라고 하죠. 파면이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그럼 파면이 어떻게 되냐면 요 각각의 점, 파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점,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점으로 그려냈지만 각각의 요 점들이 점광원으로 각각의 점이 내는 빛이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럼 뭔가 좋은 게 있나요? 그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럼 여기서 나오는 빛, 여기서 나오는 빛, 요걸 다 더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여러 개의 빛이 나오니까 점광원에서 빛이 나오면 서로가 간섭을 일으켜서 어디는 더 밝고 어디는 더 어두운데 그걸 다 합해서 생기는 생기는 파동. 간섭이 다 일어난 다음에 생기는 최대값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 2차 파동에 접하는 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각각이 점광원이 낸 파동들이 쭉 가면 겹쳐서 생기는 파동들의 간섭에 의해서 여기 물론 정말 이렇게 되느냐는 건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같은 면이 생겨서 여기서 그럼 다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다시 또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점광원처럼 해서 빛을 내서 서로가 간섭을 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면 다음과 같이 된다. 파동의 직진 현상을 다음과 같이 각각의 파면에서 일어나는 점광원들의 합으로 생각해서 각각의 점이 빛을 내는 거에 간섭의 효과로 파면이 똑바로 진행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과연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반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냐? 한번 봅시다. 그래서 파면이 이렇게 와. 파면이 물론 그러지만 요 안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오는데 파면을 그리기 위해서 요거랑 요 한 간격이 한 파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이렇게 와. 파동이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오냐면 각각의 점광원들이 쭉 2차 파동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파동이 이제 이쪽으로 쭉 나가고 이렇게 점광원 여기서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여기는 아직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갔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 파면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 왼쪽 게 먼저 맞으니까 왼쪽 거는 이쪽으로 내는 파동, 여기는 아직 이쪽으로 나가는 파동, 점점 내려오면은 이제 점점 이쪽으로 나가는 파동이 있어서 결국 겹쳐서 나가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간다. 그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뭐 그 사이에 어떻게 간섭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요 A와 B, A와 C 면을 보면 요거가 이 삼각형을 보면 요 삼각형 요게 이제 전면이니까 요게 직각삼각형이고 요게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이 뭐지? 두 개가 똑같이 생겼죠. 합동이에요. 한 변이 같고. 그래서 뭐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요 각도랑 세타랑 세타 프라임이 같다는 거죠. 세타랑 세타 프라임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수선을 이렇게 그리면 요거만 지금 그려놨네. 요게 세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세타면
어디가 세타야? 요게 세타면 어떻게 되나? 잘 봅시다.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하면 90도야.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하면 180도야. 그러니까 요게 90도 마이너스 세타네. 그럼 요거는 두 개를 더해서 하면 이게 90도 플러스 세타야? 그게 도움이 되나? 이게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지?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되지. 여기서 요렇게 선을 그으면 요 각도가 요 세타죠. 세타면 이거 더하기 요거는 90도, 요거 더하기 요거는 90도, 요게 세타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낫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세타 프라임이 돼서 세타는 입사각, 세타 프라임은 반사각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굴절의 법칙은 좀 복잡한데, 복잡하지만 이제 보면 파동이 이렇게 와. 요거 하나가 한 파장이에요. 람다 1. 이렇게 와서 요게 세타 1.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 1. 물론 이 세타 1은 입사각은 아니죠. 여러분들. 입사각의 소위 여각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와요. 속도 V1으로. 여기 건 먼저, 여기서도 점광원이 먼저 이렇게 내는데, 이쪽에서는 내려오면서 유리면 굴절률이 크니까 빛의 속도가 좀 작죠. 빛의 속도가 좀 작은 걸로 이렇게 와요. 작은 걸로 이렇게 쭉 와. 위에서 왔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와서 결국은 이렇게 가는 다음과 같은 모양인데, 그래서 이 안에서는 파장이 람다 2, 속도는 v2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그 중간에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봅시다. 두 개의 삼각형. 그래서 여기가 세타 1, 여기가 세타 2. 요거의 여각, 다시 말하면 90도에서 요걸 뺀 게 입사각, 90도에서 요걸 뺀 게 아니지. 그게 입사각인가? 세타 1이 세타 1이 입사각이네. 내가 말을 또 잘못했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세타 1이면 입사각이 뭐야? 입사각이 이게 입사각이죠. 요거 더하기 세타 1 더하기 요 각도가 90도, 요 각도 더하기 요게 세타, 이게 입사각이네. 요거 세타 2도 요게 세타 2면 요거 더하기 요거가 90도, 요거 더하기 요거가 90도, 요게 세타 2죠. 그러니까 세타 1과 세타 2가 입사각과 굴절각이네. 좋았어. 근데 굴절률을 보고 싶은데 굴절률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의 파장을 람다 1, 빛의 속도를 v1, 여기서는 람다 2, 빛의 속도를 v2라고 하면 람다 1을 v1을 뭐냐면 빛의 속도가 다르지만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빛은 매질을 지나면서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는 똑같아요. 시간에 따라 똑같이 진동을 하는데 빛의 속도가 달라지면 매질이 바뀌어서 빛의 속도가 달라지면 진동수가 똑같은데 진동수에다가 파장을 곱한 게 빛의 속도죠. 근데 진동수는 일정한데 빛의 속도가 달라지면 파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람다 1을 V1으로 나눈 게 원래 V1이 람다 1에다가 F1을 진동수를 F1을 곱한 건데 이게 바로 거기서 진동수죠. 진동수가 매질 1에서 매질 2에서랑 같다 이거예요. 이게 진동수가 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동수를 F1이라고 하면 F1 람다 1이 V1, F2 람다 2가 V2인데 F1과 F2가 같으니까 그거 역수로 썼네. 어쨌든 람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요거를 람다 2를 이쪽으로 내리고 람다 1 나누기 람다 2는 V1 나누기 V2. 다시 말하면 진동수가 일정하니까 속도는 빛의 속도는 파장에 비례하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여기랑 요 사이가 요 초록색 면이 뭐냐면 한 파장이니까 그게 람다 1이죠. 사인 세타 1은 요 빗변 HC분의 람다 1이죠.
사인 테타2는 역시 요거는 사인 테타2는 역시 공통면분의 요 길인데 그 길이가 람다2야.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눠. 사인 테타1, 사인 테타2로 나누면 HC 빗변의 길이는 상쇄되고 람다1 나누기 람다2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에서 본 것처럼 B1 나누기 B2죠. 오케이. 요 관계를 얻었어. 근데 우리 굴절률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매질에서의 속도로 나눈 거니까 N1은 C 나누기 B1, N2는 C 나누기 B2. 따라서 요거를 집어넣으면 C 나누기 N1, C 나누기 N2. C를 없애면 N1분의 N2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곱하면 N1 sin θ1, N2 sin θ2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이겐스의 원리를 따르면 우리 반사와 굴절의 법칙도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가 중요하지 않지. 그러면 세상에 호이겐스 원리만 있냐? 다른 원리도 있어. 페르마, 많이 들어봤죠. 몇 년 전에는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누가 증명을 했느니 말이냐. 페르마가 또 한 원리도 있어요. 역시 여기 또 호이겐스의 원리처럼 페르마의 원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는 거죠. 빛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최단거리는 항상 직선이죠. 그죠? 근데 최단거리를 가는 게 아니라 가는데 제일 짧은 시간, 소위 최소 시간 원리라고 하는데 제일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이게 페르마의 원리예요. 왜 그러냐고? 그럼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이걸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잘 설명이 돼. 그래서 가장 쉬운 거. 그냥 진공에서 A와 B 사이에서는 빛의 속도가 일정한데 A와 B 사이에 가장 최단 거리를 가려면 가장 짧은 거리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거 쉬워. 그럼 반사는 그러니까 거울이에요. 거울이면은 A에서 B를 가는데 물론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않고 반드시 요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을 거쳐서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매질이 전부 다 똑같은 곳에서만 있으니까 이때는 최단 시간을 걸리는 게 뭐냐면 제일 최단 거리를 가는 거랑 똑같죠. 여기 이걸 수학적인 문제로 바꾸면 A와 점 B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 직선에 있는 한 점을 반드시 거쳐서 가는 가장 최단 경로 혹은 최소 시간의 경로를 구해라. 이거 어떻게 구하죠? 쉽잖아. 이거를 거울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 직선거리를 보면 거기 만나는 점 요걸 지나서 요걸 다시 거꾸로 올리면 요 경로로 가는 게 최단 거리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때 각도를 보면 이 두 개 각도가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굴절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는 반사가 아니라 굴절을 할 때는 이게 매질이 달라서 굴절률이 여기가 더 크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물론 최단 거리는 직선을 잇는 거죠. 그렇지만 최단 시간이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빛의 속도가 아까 우리 굴절률이 C를 V로 나눈다니까 V는 N분의 C잖아요. 굴절률이 클수록 빛의 속도가 작아지죠. 얘는 속도가 작아.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속도가 빠른 데서 조금 갔다가 속도가 느린 데서 많이 가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속도가 여기서 많이 가면 속도가 큰 데서 많이 갔다가 여기를 짧은 데로 아주 극한적으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오면 요거는 짧은 거리를 가서 좋은데 그동안 가는 거리가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딘가를 해야죠. 그 중간에 어딘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쉽지 뭐. 요거를 수학적으로 풀려면, 요거를 A니까 X1, Y1. 요거를 X2, Y2. 라고 놓고 요 점에 어디를 원점으로 잡을까?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이게 X, 이게 제로네.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여기 거리가, 요게 X 제로라고 하면, 요 길이는 얼마죠? 요 길이가 얼마야? 스퀘어 루트 X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네.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거를 C로 나눈 게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도 v, v는 c 나누기 n.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x2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 요게 t죠. 이 시간을 최소로 하면 되죠. 이 시간을 최소로 하려면은 어떻게 되죠? 요게 x만의 함수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게 0이 되면 되죠.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그러면 미분하는 게 어렵나?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려워. c는 없애고 n이 여기 있으면, 그러면 미분을 하면 스퀘어 루트 x 제곱 플러스 y 1 제곱의 x 더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스퀘어 루트 x2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nx. 그러니까 이게 nx. 이렇게 돼서 이게 맞나? 맞지?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거를 세타 1이라고 하면 요게 세타 1이죠. 그러면 요게 뭐냐면 스퀘어 루트 요게 요 길이고 요거 분의 x 요거죠. 사인 세타 1이네. 오른쪽은 요거를 세타 2라고 하면 세타 2의 사인은 이 길이가 요거고 분의 여기 x 잘못 썼어. x 마이너스 x2지. x2 마이너스 x죠. 잘못 썼어.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그게 나와야죠. 요게 사인 세타 2야. 그래서 굴절의 법칙이 나오죠. 사실 이거는 그 전에 지난 학기에는 내가 여러분들랑 지난 학기에서 내가 이 일반 분리 1에서 다른 반 학생들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아주 쉬운 2차원 운동에서 자 여기에 어떤 사람 이게 바다야. 여기는 모래고 여긴 바다야. 그래서 수상안전요원이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살려줘요 살려줘요 하고 여기서 있을 때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빠른 시간에 가려면 어떤 경로를 취해야 할까? 물론 물속을 모래이긴 하지만 모래에서 뛰어가는 속도가 물에서 수영하는 속도보다 빠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로를 취할 거냐? 최단 시간을 따져야 되죠. 최단 시간을 따진 게 그게 바로 요 굴절률 조건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학적인 경우나 광학적인 페르마의 원리를 쓰면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본 것처럼 빛이 가다가 매질이 다른, 다시 말하면 굴절률이 다른 곳에 가지만 진동하는 횟수는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데, 근데 그러면
매질을 지나가면서 빛의 속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파장이 속도에 비례하는 거죠. 그럼 파장이 굴절률에 따라서 달라요. 람다 곱하기 C분의 V.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람다가 다음과 같이 그 안에 들어가면 속도에 비례한 파장이 속도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요 안에서는 파장이 속도에 비례한다고? 아무튼 내가 잘못 얘기했나? 아까 F는 아니지. 속도는 F 곱하기 람다인데 F가 일정하면 F는 V를 람다로 나눈 거니까 람다분의 V가 일정하네. 이거 거꾸로 하면 람다 오버 V가 일정하니까 람다 N 나누기 V는 진공에서 이걸 람다라고 하면 C.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우리 요렇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죠. 굴절률이 크면 파장이 짧아지죠. 속도에 비례하니까. 반대로 진동수는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진동수는 항상 똑같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거리를 갖지만 물리적인 이 둘 사이의 물리적인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안에 굴절률이 N2인 매질, N1인 매질을 L인 거를 지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지나간 경로의 차이는 똑같죠. 경로의 차가 0이죠. 두 개가 똑같은 길을 왔죠. 그렇지만 우리가 파동의 위상을 보면 파동의 위상은 한 파장을 가면 파동의 위상이 2파이만큼 변하잖아요. 360도만큼. 근데 파장이 여기서랑 파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거리를 왔지만 두 개의 파동의 위상을 보면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위상을 따진 이 전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빛의 몇 파장을 지났느냐 했을 때 이 안에서 파장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경로를 우리가 광학적인 경로라고 해요.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보면 매질 1에서의 이 안에 있는 그런 파장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N1이라고 하면 N1은 길이 L을 굴절률이 N1인 곳의 파장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람다 N1이 N1분의 람다니까 진공에 있는 파장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매질 2에서의 파장의 개수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 개의 파장의 개수는 차이는 람다분의 L이 똑같고 N2-N 굴절률이 다르면 두 개가 지나가는 파장의 개수가 달라지죠. 요만큼 위상은 요거에 2파이를 곱하면 되죠. 2파이만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는 광학적인 경로차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기하광학에서 우리가 염두에 뒀던 거는 빛은 직진, 반사 혹은 굴절하는 다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건데 파동이 있는 경우에는 빛은 파동인 경우에는 파동의 특징이 뭐죠? 중첩의 원리를 따르죠. 중첩의 원리를 따라서 빛을 더하면 파동을 더하면 간섭이나 회절 현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평면파가 이렇게 왔는데 이 앞에 장벽이 있어. 안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의 크기가 A라고 하면 A가 람다의 6배. 꽤 크죠? 꽤 크면 거의 똑바로 진행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각각의 점광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약간 퍼져나가는데 이게 3람다 정도 되면 똑바로 나오면 직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다음에 1.5 람다 정도 되면 저렇게 들어오는 진행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저렇게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사실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실험 수면 파동으로 산 건데 이게 물쟁반이야. 물쟁반 쪽에 한쪽에 이런 막대가 있어서
모터로 이걸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 이렇게 평면 파동이 쭉 나가는데 여기 이렇게 장벽을 두면 이렇게 가는 파동이 여기서는 이건 막히고 여기서 나가는 게 각각 점광원처럼 작용해서 간섭을 이렇게 퍼져나가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위에 그림을 본 것처럼 요 장애물의 크기가 빛의 파장과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퍼져나가는 다음과 같은 파동적인 특징이 훨씬 더 잘 나타난다는 거죠. 이때는 거의 잘 안 나타나지만 다음과 같은 거 이게 전면에서 이게 6람다가 아니라 뭐 100람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퍼지는 게 적어서 어떻게 되냐면 구멍에서 나오는 그 빛이 요 구멍의 모양 뒤에다가 스크린을 대면 구멍의 모양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빛이 파동이냐 우리 빛이 파동이라는 건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걸로 알죠. 왜냐하면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전자기파 가시광선은 전자기파니까 전자기파는 파동이지 뭐. 근데 400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뉴턴 시대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뉴턴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빛이 파동인데 에너지를 전달하잖아요. 에너지도 전달하고 운동량도 전달하죠. 가만히 있어봐. 에너지도 전달하고 운동량도 전달하는 거는 입자의 성질인데 입자가 이렇게 가서 딱 부딪히면 운동량도 전달하고 에너지도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뉴턴은 빛은 아주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게 이렇게 똑바로 쭉 가. 그러니까 똑바로 가지. 그러니까 똑바로 간다. 그래서 빛이 반사할 경우에는 충돌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게 같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빛이 파동이냐 물론 뉴턴 시대는 아직 맥스웰이 나오기 한 200년 전이니까 파동의 성질을 가졌냐 입자의 성질을 가졌냐 근데 뉴턴이 입자의 성질을 가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뉴턴이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딴 사람들이 파동의 성질을 가진 것 같은데 그러면 까불지 마. 뉴턴 아저씨가 그랬어. 그럼 이제 다들 이제 묻혀지고 그랬죠. 그럴 때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영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호이겐스가 이제 그런 파동으로 직진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듣고서 이제 영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파동의 성질을 빛이 파동이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자. 딱 실험을 하고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졌다. 라는 걸 첫 번째 보여준 실험이에요. 물론 빛이 파동의 성격을 보일 때는 아까 우리 기하강학과 파동강학의 기준을 본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의 크기가 파장에 대해서 얼마나 비교했을 때 크냐 작냐에 따라서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결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영이한 실험은 뭐냐면 이중 슬릿이에요. 이중 슬릿의 단면이에요. 이중 슬릿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까만 종이에다가 이렇게 칼로 금은 거예요. 물론 이 금은 길이가 굉장히 파장의 길이보다 굉장히 크면 거의 무한히 펼쳐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슬릿이. 그래서 그거를 옆으로 본 단면이 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호이겐스의 원리를 써. 여기서 점광원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아주 작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그럼 두 개의 파동이 겹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의 파동의 성질이 뭐냐면 중첩의 원리. 두 개가 더해지면 여러분들이 마치 그 잔잔한 호수에서 양발을 가지고 찰랑찰랑찰랑하면 나타나는 복잡한 무늬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무늬가 생기죠. 그런 무늬가 생기는데 여기서 나온 파동이랑 여기서 나온 파동이 겹쳐서 서로 진폭이 클 때 둘 다 플러스로 높았을 때는 최대로 보이고 어떤 때는 최저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면의 높이가 두 개가 상쇄돼서 거의 안 되는 경우 이런 복잡한 무늬가 생기죠. 그럼 복잡한 무늬
예쁘긴 하지만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고 여기다 스크린을 놨어요. 스크린을 놓으면 이 중에서 두 개가 겹쳐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거,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거.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 것들이 이런 무늬가 교대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간섭무늬라고 해요. 이건 당연히 간섭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무늬가 안 생기죠. 그래서 그럼 이건 뭔데? 왜 이중슬릿이면 이게 있으면 되지 왜 이거는 왜 갖다 놓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없이 그냥 햇볕 출조였다고 쳐봅시다. 햇볕 출조이면 여기서 나타나는 여기서 그래도 역시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가겠죠. 햇볕이라 그러면 사실 파장이 여러 개가 섞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햇빛이 아니라 뭐 파장은 같지만 이거 두 개가 제멋대로 들어오는 파동이라 그러면 이 둘 사이에 파동의 위상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면 그 둘 사이의 상대적인 위상이 요점에서 상대적인 위상이 시간에 따라서 막 랜덤하게 변하면 뭉그러지죠. 소위 에브리지 아웃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나타나요. 간섭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햇볕을 가지고 그냥 하면 간섭 현상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럼 곤란한데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거랑 여기서 나오는 빛의 위상이 항상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가? 광원에서 나오면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다가 놓으면 한 광원에서 나오면 여기 들어올 때 여기 경로차가 같으니까 위상차가 같죠. 이 사이에 항상 위상차. 물론 가운데 있지 않고 조금 다른 데 있다고 하더라도 위상차가 나긴 하지만 항상 일정하게 있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구멍이 하나 있는 슬릿, 단일 슬릿, 싱글 슬릿을 이렇게 놔요. 그러면 여기서 제멋대로 된 소위 말하는 제멋대로 된 파동이 와도 각각이 항상 위상이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간섭 무늬가 생기죠. 그래서 두 광원의 위상 차이가 항상 일정한 경우를 우리가 코히어런트 웨이브라고 얘기해요. 코히어런트 웨이브라는 게 코히어런트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해석을 한 걸 보면 두 점광원의 파동의 위상차가 항상 일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우리가 별로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낯설지만 결이 맞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처음에 슬릿이 하나 있는 거는 단일 슬릿이 하나 있는 건 여기 들어온 이 파동의 두 개의 파동에서 나온 위상차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결맞은 빛을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예요. 사실 중요한 일은 여기서 일어나죠. 그럼 이거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없이도 할 수 있죠. 처음에 들어오는 빛을 결맞은 빛, 코헤런트한 웨이브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세상에 코헤런트한 웨이브가 있나요? 있죠. 레이저가 있어요. 레이저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요새는 잘 안 쓰나? 사람들이 자꾸 눈에다가 비추는 장난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빛이 레이저 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건 다 결맞은 빛. 레이저로 나온 건 다 결맞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저로 이렇게 쏘면 이거 없어도 돼. 이게 레이저 그 크기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쏘면 항상 결맞은 빛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걸 만들기 위한 조건이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해서 다음과 같은 이중 슬릿 실험의 정성적인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우리 실험을 하고 나면 과학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보다는 좀 더 정량적인 예측을 해야 되죠. 정량적인 우리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보면 요게 우선 요 중심 S0, S1과 S2의 중심을 잇는 요 선을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최대값이 일어나는 위치랑 최소값이 일어나는 위치가 어디냐? 요 스크린에서 이게 만약에 거리가 L만큼 떨어진 스크린에서 최대값이 나타나는 위치랑 최소값이 나타나는 위치가 어디냐? 근데 또 보면 아주 균일하게 나타나죠. 유니폼하게 나타나면
그러면 이웃한 최대값 사이의 간격은 얼마냐? 혹은 이웃한 최소값 사이의 간격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물리 2를 들어봤다면 그것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오면 이제 뭐냐면 이게 이렇게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요 각도 세타의 함수이지 않냐? 그럼 이렇게 밝았다 어두웠다는 건 빛의 세기죠. 빛의 세기를 요 각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냐? 하는 것까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중 슬릿을 좀 더 정량적으로 볼 때는 최대값, 최소값의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이웃한 최대값 사이 혹은 이웃한 최소값 사이의 간격이 얼마냐? 그 다음에 빛의 세기에 대한 각도에 대한 함수. 우리가 그걸 소위 프로파일이라고 불러요. 프로파일이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옆모습을 우리 프로파일 혹은 뭐 경력 이런 걸 보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 그걸 우리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간섭무늬의 프로파일은 어떻게 되냐? 우리 이제 이런 걸 이제 물어볼 거라. 보면 어렵지만 우리 쉽게 볼 수 있다. 앞에서 이제 단일 슬릿은 뺐어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결맞은 빛이 들어온다고 치는 거야. 딱 들어오면.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잘 정량적으로 하려면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라지 D. 굉장히 길어요. 이거 뭐 한 1m. 슬릿 사이의 간격 D, 스몰 d. 요건 뭐 1mm.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스몰 d랑 라지 d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R2. 여기서는 이렇게 간 거리가 R1. 이건 여기서는 여기가 전부 다 똑같은 매질이니까 광학적 경로차가 바로 물리적인 경로차랑 같죠. 그러면 요 점에서 최대값이 일어날 조건은 혹은 최소값이 일어날 조건은 그건 뭐냐면 이 두 빛이 간섭을 해야 되죠. 들어온 빛이 간섭을 해서 보강 간섭을 할 때는 최대값, 상쇄 간섭을 할 때는 최소값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본 것처럼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게 간 거리가 있는데 요 안에 그러면 파장이 몇 개 있냐? 그 파장이 몇 개 있냐의 개수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 위상이 변하는 거죠. 여기도 두 개의 경로의 차이가 있죠. 간 거리가 다를까? 물론 요 중심은 거리가 이게 또 같으니까 위상의 차, 경로의 차가 없으면 위상 차가 없죠. 경로 차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 위상 차가 되니까 경로 차가 있으니까 요거에 위상 차가 있는데 위상 차가 혹은 경로 차가 파장의 정수이면 보강 간섭을 할 때, 완전 보강 간섭을 할 테고 파장의 정수에다가 반파장 차이만큼 나면 두 개가 서로 상쇄 간섭을 하겠죠. 그래서 보면 이게 두 개의 경로차를 구해야 돼. 이거 물론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 좌표를 구한 다음에 경로차를 계산할 수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스몰 d보다는 라지 d가 훨씬 크다고 하니까 비록 내가 과장되게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또 요 중심에서부터 요 P까지 가는 요 직선 점선에 대한 요 중심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그러면 멀리 있으니까 사실 결국 R1과 R2는 만나지만 굉장히 기니까 거의 평행하죠. 평행하니까 경로차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요렇게 그리면 여기랑 여기까지는 거리가 같아. 경로차는 여기죠. 자, 요거는 뭐예요? 요게 세타면 요거 더하기 요게 90도, 요거 더하기 요게 90도, 요게 세타야. 요 삼각형에서 보면 요 경로차는 D의 슬릿 간격 D의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D 사인 세타가 람다의 정수배 M이 0인 경우도 되죠. 정수배인 경우에 최대값이에요. 보강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M이 정수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M이 물론 양의 정수죠. 왜냐하면 경로차가 물론 이렇게 내려오면 음수가 되지만 크기만 절대값을 보면 되니까. M이 양의 정수인가 하면 M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m이 0일 때가 되나 안 되나를 잘 봐야 돼요. m이 0일 때도 되죠. m이 0일 때는 이렇게 중심에 있을 때죠. 이렇게 m 람다 쓰고 m이 얼마라는 걸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죠. 시작할 때 0부터 시작하는지 1부터 시작하는지 잘 봐야죠. 그 다음에 최소일 때는 완전 상쇄 간섭을 하는 m 파장의 정수배의 반파장. 그렇죠? 여기도 m 플러스 2분의 1을 썼으니까 m이 0일 때부터 가능하죠. 이걸 m 마이너스 2분의 1로 써도 되는데 m 마이너스 2분의 1로 쓰면 m이 1부터 시작하는 정수죠. 다음과 같이 우리 쓴다. 알았어. 드디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하는 조건을 썼는데 그러면 그 최대값의 위치를 스크린의 요 슬릿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은 거가 만나는 요 점을 스크린에서의 원점이라고 하면 점 P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하면 Y로 나타낼 수 있나? 봐야죠. 우리 세타가 지금 굉장히 과장되게 그렸지만 사실 세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세타가 아주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요 영역에서만 보는데 세타가 굉장히 작아요.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탄젠 세타도 거의 세타로 근사시킬 수 있고 사인 세타도 거의 세타로 근사시킬 수 있죠. 그래서 탄젠 세타는 여기서 세타니까 탄젠 세타는 D분의 캐피털 D분의 고 M 주어진 M 값 M이 뭐 최대값이라고 합시다. 주어진 M번째 최대값이 있는 경우 M번째 최대값이라 그러면 중심을 안 치면 중심에서부터 떨어져서 M번째 최대값이 있는 경우죠. 뭐 최소값이라도 괜찮아요. 최대값이 있는 경우 요렇게 쓸 수 있죠.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는 아까 여기서 사인 세타 요걸 세타로 쓰면 여기 아까 D분의 M 람다라며. 그죠? 그래서 YM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YM 여기 두 식을 결합을 하면 YM은 대략 D 세타야. 근데 이건 세타가 얼마냐면 D분의 M 람다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유탄 최대값은 m 플러스 1에서 m번째 거를 빼면 되죠. 간격을. 여기 m에 비례하는 거니까 요거 d 스몰 d분의 람다 t. 요게 이유탄 최대값 사이에. 요게 최소값일 때도 그래요. 최소값일 때도 차이를 보면 요 2분의 1을 차이를 취할 때 요 2분의 1이 상쇄가 되니까 요거는 최대값의 이유탄 최대값 사이의 간격이기도 하고 이유탄 최소값 사이의 간격이기도 해요. 따라서 밝은 무늬 사이랑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은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 떨어져 있는 요 간격들이 전부 다 일정하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좋은데? 좋았어. 그러면 이제 빛의 세기는 빛의 세기를 봐야지.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본 거 두 빛이 점 P에서 이제 만나는데 아까 그림을 좀 더 더럽게 그렸죠. 똑바로 가는 건데 그게 파동이 간다고 해서 파동이 두 개가 가. 그러면 원래 파동은 우리가 E1 사인 파동을 하면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썼는데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부터 kx를 써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러면은 x를 고정시킨 거니까 적당히 고정시킨 거를 0이라고 놓으면 0이라고 놓을 수 없지. 어느 하나를 여기서 E1에서 오는 요거를 앞에 있는 x에 대한 의존성 여기 x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대입하면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인데 x를 0이라고는 2제로 sin 오메가 t 이렇게 쓰면 요거는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인데 x가 R2에 해당되는 거고 R2가 R1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오메가 kx를 0으로 놨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있어. 위상차가 생기죠. 오메가 t 플러스 5. 그래서 보면 경로차가 아까 본 것처럼 물론 밑으로 내려오면 R1이 더 크지만 이 그림에서는 R1보다 R2가 더 크니까 경로차가 R2-R1이에요.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여기서 D 사인 테타라고 했었죠. 테타만 이 각도가 테타일 때 D 사인 테타야. 그래서 아까 위상차 요 파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아까 그랬죠. 경로차가 파장의 몇 배냐? 한 파장당 2파이죠. 그러니까 경로차를 파장으로 나눈 건 경로차를 2파이로 나눈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2파이를 곱한 게 위상차니까. 이렇게 요 관계가 있다 이거. 좋은데. 그럼 위상차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당연히 2파이 나누기 람다 곱하기 델타지. 근데 델타는 우리 람다분의 2파이 d 사인 테타. 아주 예쁜 관계를 얻었죠. 그러면 요점에서 그러면 파동은 중첩을 할 수 있으니까 파동을 어떻게 하면 되지? 더하면 되죠. 두 개가 오면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사인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이게 되나요? 우리 다 알죠?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코사인 모르나? 두 개 합에 대한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고. 여기 밑에 써놨네. 헷갈릴까 봐.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라 그러면 또 찾아보기 어려운데. 사인 A 더하기 사인 B는 2배 사인 2분의 평균 곱하기 코사인 2분의 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2배의 사인 2분의 평균. 그러니까 오메가 t가 두 개 있으니까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5. 코사인 두 개의 차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코사인 5. 다음과 같이 좋았어.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전기장이 아니라 전기장의 세기죠. 전기장의 세기는 근데 제곱의 그 점에서 전기장이 제곱에 비례하죠.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걸 제곱을 하면 4배 2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복잡한데요? 복잡하지. 그렇지만 빛의 진동수가 굉장히 크면 이게 막 시간이 들어서 빨리 진동을 해요. 빨리 진동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평균값을 쓰면 된다 그랬죠?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배 2제로 제곱이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기가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지 이 앞에 비례상수를 안 썼잖아요. 물론 쓸 수 있어요. 그 비례상수를 못 쓰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요 최대값 요 앞에 있는 요거의 평균값을 2배 2제로 제곱을 요거를 서로 비례하니까 그 비례상수를 양쪽에다 곱하면 곱해서 생긴 I 요거 I max가 요거 2 곱하기 2제로 제곱이지만 값은 잘 모르지만 우리 최대값인 경우를 보면 되니까 최대값인 경우는 파이가 제로인 경우가 최대값이죠. 파이가 제로인 경우를 보고 I max에다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위상차의 반의 코사인 제곱에 비례하네. 그러니까 당연히 파이가 0인 경우, 다시 말해 중심에서는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파이를 우리 아까 구했잖아, 근데.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아까 요거 D, 내가 요 간격을 D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L로 바꿨네? D로 다시 넣으면 되지. 근데 사인 테타가 D분의 탄젠 테타랑 거의 비슷해서 D분의 Y라고 했으니까 다음 이거를 요거는 요 세타에 대한 함수. 물론 세타가 아주 작은 경우는 그냥 요 세타로 쓰면 세타에 대한 함수. 요 스크린에서 요
원점에서부터 원점 어떻게 정하는지 얘기했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건 당연히 y, i. 그러면 y가 0일 때 최대값이야. i max.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을 하죠. 물론 이쪽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대칭으로 되는데 최소가 되는 때가 언제야? 이게 2분의 파이가 될 때니까 2분의 파이가 0일 때죠. 2분의 파이니까 y가 d분의 람다의 2d분의 람다. 여기가 2d분의 람다. 그거의 정수배. 2d분의 람다. 다음과 같은 곳에서 최대값, 우리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해서 우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최대값 사이의 간격, 최소값 사이의 간격. 우리 이것도 다 계속 주기적인 함수니까 밝은 곳이랑 어두운 곳은 이렇게 일정한 간격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균일하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물론 아주 큰 y는 아니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지죠. 두 개 있으면 한 개 더 뚫어 놓으면 어떻게 되나? 슬릿이 3개 있으면 어떻게 되나? 3개가 복잡한 3개, 1개, 2개, 3개, 4개 무지 많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걱정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더하냐 이거예요. 더하기가 좀 어렵지. 더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이런 거 더하는 거 어디서 많이 해보지 않았나? RLC 회로를 썼을 때 위상자를 써서 했었죠. 그래서 위상자를 쓰면 좋겠다 이거예요. 위상자를 쓰면 E1 크기가 E0고 위상이 오메가 T야. 이게 오메가로 회전을 해. 그거의 Y 성분이 E1. E2는 똑같은 진폭의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가 같고 다만 요거보다 파이만큼 더 있어서 회전을 해. 그럼 두 개, 요거랑 요게 회전을 하면 두 개 합한 건 어떻게 되냐? 우리 위상자의 장점은 뭐냐면 요걸 벡터로 생각하고 요 벡터를 더한 거가 오메가로 도는 거로 생각해서 그거의 y 성분을 보는 거랑 같다 그랬죠. 벡터를 더해. 요거에다가 요 벡터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황금색 요 벡터가 두 개를 더한 거죠. 두 개를 더한 거에 진폭이 되죠. 요게 오메가로 돌고 요게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거의 y 성분. 근데 문제는 그럼 이거를 구해야 되죠.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랑 두 개가 진폭이 같으니까 두 개가 이제로로 크기가 같고 이 삼각형을 보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요 각도를 베타라고 하면 요것도 베타죠. 그러면 요 2의 크기는 요거의 2배죠. 요거는 2제로 코사인 베타. 2제로 코사인 베타죠. 2제로 코사인 베타. 베타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랑 이거 사이가 요 사이 각도가 파이죠. 요거랑 이렇게 갖고 오면 요 사이 각도 요게 파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르면 삼각형의 외곽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타가 파이야. 그러니까 파이는 이 베타는 2분의 파이야.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앞에도 적당한 비례상수를 곱해서
빛의 세기로 만들어주면 I 나누기 비율로 하면 비례상수가 사라지니까 I 나누기 I0. I0는 뭐냐면 하나만 있을 때 하나의 빛의 세기. I 나누기 I0는 I는 4I0 코사인 제곱 2분의 8. 다음과 같이 줘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앞에 4배죠. 그러니까 파이가 0이면 두 개를 합하면 우리 보통 두 개를 그냥 무식하게 더하면 2배가 돼야 되는데 4배의 i가 되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조금 아까 이 파동을 그렸지만 이게 두 개 간섭을 해서 두 개가 더해지는데 우리 파동이 아니면 하나씩 들어온 거 하나 슬릿 하나 놓고 한 거랑 또 옆에 있는 슬릿 하나 놓고 한 거를 두 개를 더하면 각각의 세기를 더해야 되죠. 그때는 전기장의 제곱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열어놓으면 세기의 제곱을 구하는데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파동은 중첩이 되니까 파동의 진폭을 더해서 제곱을 해요. 그러니까 진폭이 2배가 되는 거죠. 진폭이 2배가 되니까 세기는 4배가 되죠. 희한한데요? 그러면 들어온 빛이 한 슬릿, 2개를 끄고 한 개를 끄고 하나만 있을 때 나오는 거에서 2제로 제곱, 하나 끄고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건 2제로 제곱, 세기로 나오면 2개 합하면 2배 I0 2배가 돼야 되는데 4배가 되면 그 남은 에너지는 어디로 에너지가 막 늘어났나요? 가 아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요거가 4배의 I0인데 이게 막 진동을 하는데 우리 요거를 이렇게 평균을 내면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은 항상 그거의 반이죠. 여기 평균 값은 2I0예요. 그래서 뭐냐면 파동인 경우에는 원래 파동이 아니면은 그냥 2개를 무식하게 더해야 되는데 파동이면 중첩에 의해서 간섭 현상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곳에 변형을 일으킨 거죠. 어느 쪽은 한쪽은 좀 많이 가고 한쪽은 안 가고 한쪽은 똑같은 에너지지만 많이 가고 적게 가는 곳이 에너지의 분포를 다르게 만드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게 간섭의 효과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드디어 다 그것도 했어. 그래서 이제 요 앞에 4가 나온 게 놀랍긴 하지만 에너지를 재분배시키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도 보면 위상차는 경로차를 람다로 나눈 거예요. 경로차가 람다의 몇 배냐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거니까 5. 이 파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아까 우리 구한 것처럼 람다분의 2파이 d 사인 테타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4배 I 제로 코사인 제곱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테타. 요 앞에 붙어 있는 요거랑 똑같죠. 근데 아까 이게 4인데 이거 제곱하면 이게 2분의 1이 평균하면 2분의 1이 된다고 하니까 2가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하나 있을 때 2제로 제곱인 경우도 시간에 대해서 평균하면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 비율을 취하면 그 시간에 대한 평균을 한 2분의 1은 상쇄가 되고 역시 4배가 된다는 거죠. 자, 됐어. 그래서 간섭무늬의 세기. 어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내가 그지같이 그렸네. 이게.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4i 평균된 거 2개가 만약에 두 슬릿인데 내가 하나를 막는다고 했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둘로 들어오는 빛이 결맞지 않은 빛이면 그냥 결맞지 않은 빛을 놓으면 2개가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위상 차이가 일정하게 돼 그때는 막 섞여서 들어오니까 하나 있는 거에 2배로 그냥 이렇게 들어. 결맞지 않은 빛으로는 이렇게 2i 제로로 들어오는데 결맞은 빛으로 하면
에너지의 재분포가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전체 에너지 합은 요거의 평균이 반이기 때문에 요 다음 것이 재분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식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주기를 보면 이게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인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다음 이웃한 것까지는 이게 최대가 되는 곳을 봅니다. 이게 최대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나? 최소가 되는 걸 볼까? 코사인 최대가 되는 걸 보죠. 최대가 되려면 이게 뭐냐면 최대가 되는 게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0, 파이, 2파이, 3파이니까 파이의 정수 배우면 되죠. 요게 최대가 되는 곳의 위치는 2분의 파이가 파이의 정수 배우가 되면 되죠. 요걸 이렇게 넘기면 2n파이가 파이야. 양변에서 2파이를 없애주면 D사인 다음과 같은 최대값을 가질 조건을 얻게 돼서 우리 전부가 다 아주 표현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 모두가 최대값의 위치, 그 다음에 빛의 세기 이런 것들이 다 일관성 있게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간섭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삼중 슬릿 어떻게 하나 우리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조금 더 복잡한 일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